제46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공동수상, 94년 골든글러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에 빛나는 영화 패황별이, 중국의 5세대 영화감독으로 불리는 첸 카이거의 작품으로 1925년의 군벌시대부터 일본의 중국 침략시대, 문화혁명 등을 거쳐 1970년대까지 중국 현대사의 격변기를 배경으로 한 거대한 역사 서사시라 할 수 있다. 두 경국 배우를 주인공으로 두 사람의 동성애적 사랑과 중국의 시대상을 반영한 작품인 패황별이는 예술과 삶의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예술적 환상이 넘쳐나는 영화 패황별이를 통해 삶과 예술의 의미를 재조명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로 생각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강사 이병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실 영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1993년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죠. 이 영화는 중국 현대의 격변기 속에 살았던 두 경극 배우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동성애적 영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두 배우의 삶을 통해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영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예술의 의미를 같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소개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와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이어서 영화에 관해서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예술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권력과 예술, 그리고 예술과 환상, 그리고 사회주의 예술과 일반적인 예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사와 삶,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술에 관한 새로운 현대적 입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입장들은 대체로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깨려는 그런 입장인데요. 낭만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모더니즘 예술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영화 패황별이의 감독인 첸 카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영화 패황별이의 감독인 첸 카이거. 현대 중국의 모순과 혼돈을 날카롭게 조명해 중국에서는 상영 금지 등의 심한 냉대를 받았지만 국제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첸 카이거는 북경영화학교 졸업 후 1984년 광서 영화 촬영소에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에 나온 그의 초기 작품들은 주로 중국 사회주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영화들이었다. 1990년대 중국으로 들어가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그의 작품에서는 현실 비판의 목소리보다 장인적인 예술 정신이 전면화되었다. 천안문 사건 이후 자유주의적 민주화 운동에 대한 중국 당국의 억압으로 그 역시 견제를 받게 돼 중국 내부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웠다. 결국 첸 카이거는 중국을 벗어나 1993년 타이완에서 그의 최고의 걸작이라 할 패황별이를 제작해 새로운 중국 영화의 대표자로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예, 아주 흥미로운 감독이죠. 첸 카이거의 아버지도 영화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혁명 세대였었는데요. 주로 50년대 아주 사회주의 혁명을 찬양하는 그런 혁명 영화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59년에 만들어진 청춘의 노래라는 영화인데요. 첸 카이거는 말하자면 혁명 이후 세대입니다. 그래서 청년으로서 젊은 사회주의적 이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1960년대 중반에는 문화혁명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도 역시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는 홍위병으로서 사회주의 혁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섰던 거죠. 그런데 60년대 말 그리고 70년대 초에 이르게 되면은 그는 하방 정책이라고 해서 농촌 계몽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는 운남성, 지금 중국의 남부에 있는 운남성 고무 공장에 한 3년 동안 농촌 계몽 활동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이런 농촌 계몽 활동을 하면서 그는 중국 현실이 사회주의 혁명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점차 혁명적 이상주의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70년대 말에 이르게 되면은 문화혁명을 이끌어갔던 그 4인방이 물러나게 되고 문화혁명을 위해서 쫓겨났던 실용주의 노선의 등소평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회주의 젊은이들이 다시 복권이 되어서 도시로 되돌아오게 되죠. 첸카이거 역시 이때 복권이 되어서 북경으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는 북경에 되돌아오자 1978년부터 북경영화학교에 들어가서 영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북경영화학교에는 많은 문역 세대들이 모여들게 되는데요. 이들이 나중에 중국 영화를 새롭게 개척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던 소위 중국 5세대 영화 감독들이 됩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장예모라는 감독입니다. 북경영화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1984년부터 첸카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선 1984년에 황토지라는 영화를 만든데요. 황토, 중국의 소위 황토로 뒤덮인 낙후된 자연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선 실패한다는 영웅적으로 투쟁하는 그런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대열병이라는 영화를 만든데요. 이것은 천안문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고통스럽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아이들의 왕이라는 영화를 만드는데요. 이것은 아주 중국 오지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를 통해서 첸카이거는 중국의 낙후된 현실을 고발했고요. 또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첸카이거는 중국의 압력과 감시를 받기 시작했던 거죠. 그는 이런 압력과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1987년에는 마침 기회를 타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는 미국에서 듀란 듀란의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등 새로운 어떤 영화를 개척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그는 현실을 다루는 영화보다는 오히려 예술가의 장인 정신을 다루는 그런 영화에 주로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1890년대 중국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예술적인 그런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1991년에는 현위에서의 인생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떠돌이 악사의 생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1988년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자 중국의 압력이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반체제 지식인들, 자유주의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런 지식인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력이 심해졌기 때문에 그 역시 중국을 벗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중국을 벗어나서 대만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대만으로 건너가서 처음 만들었던 영화가 바로 1993년 만들어졌던 배왕별이라는 영화이죠. 이 영화는 만들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첸카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는 1996년에는 풍월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요. 역시 예술가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이후로부터 그는
좀 주목받을 만한 작품을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그 첸카이거를 포함해서 장혜모 감독과 같은 감독들을 5세대 감독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문화혁명 세대의 감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영화는 그 앞의 세대의 영화와 비교해 볼 때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들의 삶 자체가 공통됩니다. 60년대 중반에는 문화혁명에 홍위병으로서 뛰어들었고요. 60년대 말 그리고 70년대 초에는 농촌 계몽운동, 하방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말에는 등소평이 복권함에 따라서 개혁 개방이 일어나게 되자 정책이 시행되자 이 정책을 실제로 실현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던 거죠. 이런 공통된 삶 때문에 영화도 어떤 공통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내용에 있어서 그 이전의 영화들은 대체로 사회주의 혁명의 영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영화들은 주로 사회적 계급 투쟁을 다뤘습니다. 자본가, 노동자, 지주와 농민 이런 계급 투쟁을 다뤘고요. 이 속에서는 주로 이 계급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회주의적 영웅을 삶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5세대 영화 감독들의 영화들은 대체로 이런 계급 투쟁을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자연과의 투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거대한 그야말로 물질적인 자연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권력자의 어떤 지배욕이라든가 또는 인간의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자연적인 욕망이라든가 또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지배해왔던 관습과 같은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연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따라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 앞에서 인간은 마침내 패배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이런 패배와 좌절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런 자연의 위력에 대해서 풍자하고 비판하고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좌절과 좌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투쟁에 다시 나서는 인간의 어떤 끈질긴 불굴의 용기와 같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연 앞에서 패배하는 인간을 해학적으로 다루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연민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끝내 희망을 잃지 않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5세대 감독의 영화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런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도 이들 영화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열린 프레임이라고 해서 아주 거대한 어마어마한 자연을 보여줄 때 이와 같은 한계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린 프레임 같은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백쇼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중국 산수화의 어떤 여백 장면을 본따서 영화 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런 영화 형식적인 측면에서 주목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철학적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적으로 중점해서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20세기 격변기 중국의 역사 속에서 두 경극 배우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술의 의미를 묻고 있는데요. 철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기 전에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영화와 관련된 사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간략한 줄거리부터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5년 군벌시대 중국을 배경으로 시작되는 영화 패왕별이 유명한 북경 경극학교에 맡겨진 두 소년 대이와 살로는 길고도 고생스러운 교육과정을 이겨내며 형제처럼 자라고 결국 두 사람이 줄곧 연습해온 경극인 패왕별이의 주인공을 맡아 유명해지기에 이른다.
1930년대 말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하던 때 대이와 살로는 가장 유명한 경극 배우가 되어 있었고 살로가 홍등가의 유명한 장녀 주산과 사랑에 빠지자 살로에게 미묘한 감정을 가졌던 대이는 질투를 느낀다. 두 사람이 결혼하자 대이는 아편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당대의 세력가 원대인에게 몸을 맡긴다. 1945년 국민당이 집권하고 일본군을 위해 노래했다는 제목으로 기소된 대인은 그의 연기를 보고 싶어하는 국민당 유력 인사에 의해 풀려난다. 시대의 거친 흐름에 휩쓸리게 된 배우들은 중국 공산당의 집권과 함께 비판 대우에 서게 되고 대인은 결국 경극배우 생활을 청산하기에 이른다. 1966년 문화혁명이 일어나자 홍위병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성을 잃은 살로는 대의의 동성애 전력을 폭로하고 대의는 이에 맞서 주산의 과거를 들추어낸다. 자기 통제력을 잃은 살로는 한 번도 주산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증언함으로써 주산을 자살로 이끈다. 패황별이의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텅 빈 경극장을 함께 걸어가는 대의와 살로. 대의는 패왕의 칼을 꺼내 자결을 하고 패황별이에 막이 내려진다. 잘 보셨습니까? 중국의 현대사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 이 영화 속에 담겨 있죠. 봉건 왕조의 멸망, 그리고 새로운 국민혁명, 더 나아가서 일제의 중국 침략, 그리고 사회주의, 그리고 해방, 그리고 또 사회주의 혁명, 또 문화혁명, 그리고 개혁 개방이라는 거창한 역사 속에서 무기력한 두 경극 배우의 삶이 이 영화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술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이 영화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는 경극 내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패왕별이의 경극 전체가 연속적으로 보이지 않고 진행에 따라 부분적으로 나온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무대 위의 대사가 당시 중국의 현실을 암시한다는 측면이다. 경극을 배우는 학생들이 눈 덮인 황량한 호수 곁에서 서로 어깨를 걸고 부르는 노래는 초패왕 항우의 해하가다. 이 노래는 영웅의 의연함을 보여주는데 거대한 역사 앞에 선 당시 학생들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봉건정부의 장래인이나 국민당의 원대인 앞에서 대의가 부르는 노래. 이 역시 당시 중국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는 노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경극은 표현 방식에서 사실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경극에는 세트가 없고 간접적으로 암시되며 배우의 동작은 고도로 양식화된다. 충용한 자, 간사한 자는 각기 그 성격에 맞는 동작을 가지는데 또한 배우의 화장이나 의상, 그리고 소도구들 모두 실제 역사 속의 인물들을 모방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패왕은 검은색으로 화장하는데 이 검은색은 충용하지만 지혜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색채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었는데 경극은 관객과 무대와의 거리를 고려해 분장과 의상을 독특하게 창조하였다.
예, 경극이 꼭 우리나라 가면극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몇 가지 이 경극에 대해서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있는데요. 무엇보다 먼저 이 경극은 상당히 양식적으로 전개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실적이라기보다도 양식적인데, 말하자면 이미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색깔이라든가 분장이라든가 어떤 의상이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의미를 알아내기 힘든데요. 당시 중국 대중들에게는 그 의미가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웠다고 합니다. 이런 그 경극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경극이 사실 명말 청초의 북경을 중심으로서 해서 이제 발달됐다고 해서 경극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극에는 많은 공연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패왕별이는 한 가지 공연 레퍼토리에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20세기 초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레퍼토리를 제치고 중국 대중 민중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이제 받게 되면서 주로 패왕별이가 공연되기 시작됐던 거죠. 왜 그러면은 20세기 초에 이 패왕별이라는 경극이 이렇게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느냐? 제가 생각에는 아마 당시 현실을 이 패왕별이가 잘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시 중국은 일제히 침략 앞에서 풍전등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한나라의 공기에 의해서 그야말로 파멸하기 직전의 초평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희는 패왕의 이제 말하자면 애인인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자기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패왕이 죽기 전에 자결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중국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있는 중국의 애국 민족 운동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따라서 중국인들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랑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사실 작가 자신도 이 영화 속에서 이 경극에 나오는 대사를 통해서 중국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봉건 왕조의 장례인 앞에서 공연을 하면서 이제 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라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영화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가 두 경극 배우의 동성애를 다룬다고 해서 이 영화를 동성애 영화가 아닌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는 두 경극 배우의 그 동성애만 나오지 않고 장래인 권력자와 그리고 대의 사이의 어떤 동성애 뿐만 아니라 원대인이라는 권력자와 또 대의 사이의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다양한 동성애 코드가 나와서 동성애 영화로서 이름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은 이 영화는 동성애 이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동성애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패왕별이를 이끌어가는 내러티브의 갈등은 동성애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대인은 극중에 강제로 여성역을 맡게 되면서 스스로 여성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대인은 살로를 사랑하게 된다. 여기에 살로의 애인으로서 여자인 주산이 끼어들어 대이와 주산 사이의 대립이 전개된다. 심지어 대인은 주산이 일본군에 잡혀간 살로를 구해내주면 떠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를 구하기 위해 일본군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물론 그 대가로 전쟁 후 대인은 일본의 첩자로 몰려 감옥에 가기도 한다. 결국 양자의 갈등은 대이가 마약을 떼기 위해 고통에 몸부림칠 때 주산이 그를 어머니처럼 안아주는 것으로 해소되는 듯 보이지만 다시 파국을 향하게 된다. 한편 원대인은 대이와 더불어 동성애적 관계를 맺는데
살로가 초패왕을 실현시키기에 현실적으로 부족하므로 패왕으로서 그의 환상은 항상 제한적이며 이것이 데이가 살로에 대해 느끼는 불만이다. 반면 원대인이야말로 이러한 순수 예술의 영역 속에서는 초패왕의 환상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어 예술적 환상에 사로잡힌 데이에게 가장 어울린다. 그 결과 원대인과 살로의 관계에서 가장 에로틱한 장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잘 보셨습니까? 굉장히 에로틱한 장면이죠. 그러나 이 영화는 사실 동성애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영화는 동성애 영화라기보다는 퀴어 영화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동성애 영화라기보다는 동성애를 소절해서 어떤 다른 주제, 철학적인 주제, 예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술의 문제에 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술은 아다시피 환상을 창조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상상의 결과는 아니고요. 오히려 현실보다도 때로는 더 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환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술은 이런 환상을 창조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통해서 예술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예술이 가지고 있는 환상의 기능은 이 영화에서는 먼저 두 경극 배우 데이와 살로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화면을 통해서 데이와 살로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로는 극중에서 패왕으로서의 역할을 현실에서 착각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현실 속에서 극중 패왕처럼 용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살로는 현실감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다. 물론 살로는 어릴 적 데이를 극진하게 돌봐주며 데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후일 기생이었던 주산에게도 그대로 베풀어진다. 하지만 살로는 거대한 역사적 현실 앞에서는 쉽게 굴복하고 만다. 일본군 앞에서 겨우 한 번 저항의 몸짓을 했을 뿐이다. 그에 반해 데이는 극중 우희의 역할을 현실의 자신과 혼동한다. 그는 스스로 우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심지어 살로에게도 패왕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강요하려 한다. 데이의 이런 태도는 물론 예술의 환상 기능에 기인하지만 데이에겐 예술적 환상이 강하게 작용하는 심리적 기초가 이미 존재한다. 그것은 데이가 바로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데이는 심리적 고독에 사로잡혀 있고 어릴 때 살로가 베풀었던 따뜻한 보호의 기억은 그가 예술적 환상에 사로잡히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여왕 패왕별이는 예술의 환상 기능이 두 배우 살로와 데이에게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하는 차이로부터 전개된다. 잘 보셨습니까? 같은 예술이 환상 기능을 가지는데 같은 연극 배우를 할지라도 데이와 살로에 따라서 그 영향과 기능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살로는 비록 탁월한 예술가입니다만은 자기의 현실과 이런 예술을 혼동하지는 않죠. 그래서 극중의 패왕은 용감합니다만은 살로는 때로 비겁한 모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런 차이를 잘 알고 있죠. 반면 데이는 극중에 있는 우위의 역할을 현실 속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살로와 결혼한 주산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데이는 환상에 아주 깊이 사로잡히는 예술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여기에는 데이가
예술가로서 독특한 심리적 조건 하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대의가 바로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는 나중에 보면은 대의가 마약에 취해서 꿈속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마약에서 깨어날 때 어머니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깊게 이 대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 대의가 환상에 빠지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상의 기능은 이처럼 현실과 자기 자신을 환상을 혼동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때로 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환상의 기능은 권력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이런 권력의 수단으로서 예술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장래인과 원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래인은 권력자이죠. 봉건 왕조의 내시였으니까요. 그러나 이 장래인은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술을 또 후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술 자체에 대해서 관심은 없는 거죠. 이 자기의 권력을 이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장엄하게 수식할 수 있는가 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장래인에서 예술은 하나의 권력의 과시를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적 수단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또 다른 한편 원대인의 경우에는 권력자입니다마는 예술과 관계에서 매우 독특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대인은 누구보다도 경극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 스스로 폐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원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술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원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현실로부터 이 환상으로 도피하려는 예술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원대인은 지금 나라를 구할 정치가로서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예술적 환상에 빠짐으로써 자기 책임을 잊을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책임을 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또 합리화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실로부터 도피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원대인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작가가 감독이 여기에서 예술의 의미를 이제 포착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주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살로의 부인인 주산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주산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으로서 온갖 풍파를 겪었기에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거기에 어떤 환상도 품지 않는 주산. 그녀의 목표는 오직 살아남는 것이다. 주산은 역사 앞에서 흔들거리는 살로를 부축하여 악착같이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살로의 배신으로 인해 주산은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데 그러나 이런 패배를 통해 주산은 드디어 역사를 이해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그리하여 주산은 자기를 고발했던 대의조차도 용서하며 대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살한다. 주산의 쓸쓸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죠. 사실 이 주산은 그야말로 생존 의지를 대변하는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인물이고요. 심지어는 예술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주산의 삶을 보면은 역사 속에서 그는 끝내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만은 결국은 패배하게 되고 말죠. 그는 우여곡절, 벽사의 우여곡절을 마침내 견뎌왔습니다만은 마지막 문화혁명 기 앞에서는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주산이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것은
살로의 사랑이었습니다. 살로가 그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기를 그는 기다렸었는데요. 그러나 살로는 문화희망 중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마침내 주상과의 사랑도 배반하고 맙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주사는 더 이상 현실 속에서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게 되죠. 그는 주사는 이때 불구덩이에 던져진 보검을 구해냅니다. 이 보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화에서는 예술의 완성작에 주어지는 상을 의미하니까 예술 자체를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주사는 이 보검을 구해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대의에게 전달해주고 마지막으로 쓸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보고 자살하게 됐던 거죠. 그렇다면 이 작가는 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주산을 통해서 대의에게 전달해 줬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작가가 역사 속에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소용돌이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그 앞에서 패배하고 말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좌절하고 절망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또 살아서 이 역사에 대해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작가는 바로 예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작가는 예술이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제시하려고 했던 점에서 아주 중대한 의미를 부여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예술과 삶과 연관관계의 문제는 이제 사회주의 예술의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더욱더 풍부해지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대의의 아들 서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회주의 예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예술은 무엇보다도 어떤 이념을 강조합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이념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물론 예술은 철학과 다르게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술이기 때문에 아주 감각적인 그런 수단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감각적 수단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념을 전달하는 그런 예술, 이게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서는 대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버림받은 아이인데 대의가 주워서 아들이 되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혁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예술을 사회주의적으로 재정립하려고 해요. 자, 그러나 이것은 대의가 가지고 있는 예술의 과거가 기본적으로 충돌합니다. 대의는 예술은 어디까지나 환상을 창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양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양식과 형식을 강조하는 대의와 사회주의적인 이념의 내용을 강조하는 서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작가는 환상을 창조하는 예술을 넘어서서 또 다른 예술, 사회주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영화에 있어서 예술의 환상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예술의 환상적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티브를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모티브는 역시 복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영화에 나오는 다양한 복음의 장면들을 보도록 하시죠. 그런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인이 대의에게 내린 상인 보검. 대의는 이를 살로에게 주고 국중 패왕으로서 살로는 이 검을 보고 매우 뽐낸다. 대의가 장래인에게 당한 날 살로는 이 보검을 궁정에 내던지고 돌아오지만 대의와 보검의 인연은 이어지는데 대의는 원대인을 만나서 그로부터 이 보검을 선물 받게 되지만 살로는 이번에는 이 보검을 비웃는다. 그리고 결국 홍위병에 의해 거리에 끌려간 날 살로는 대의를 비난하면서 보검을 내던지지만 주산이 다시 이 보검을 갖고 오기에 이른다.
세월이 지나 1976년 대인은 살로의 칼집에 꽂힌 보검을 뽑아 스스로 자결하고 만다. 잘 보셨습니까? 보검의 다양한 의미가 나타나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보검은 권력을 의미하죠. 초패왕이 차고 있었던 바로 그 칼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보검은 동시 권력자가 예술가에게 상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일종의 권력이 예술을 시인하고 승인한다.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승인받은 그런 예술이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예술이 어떤 굴욕, 권력에 의한 능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보검이 이제 혁명의 불꽃 속에 내던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보검은 다시 정화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권력이라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 순수한 예술로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완성된 예술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이런 예술로서의 보검이 이제 대의에게 주어지게 되죠. 이제 이 보검은 마지막으로 대의가 자결할 때 씁니다. 순수와 지조를 의미하는 그런 보검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다양한 보검의 의미를 파악한다면은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은 이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대의가 바로 그 살로가 차고 있는 칼을 이 보검을 꺼내서 자결하고 맙니다. 영화 감독은 왜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대의로 하여금 자결하도록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대의가 원래 우희였으니까 우희는 극 중에 원래 자결하게 돼 있으니까 따라서 이 영화에서도 극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결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합니다만은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입장과는 좀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이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대인은 오랫동안 자기의 성 정체성을 상실하다가 마침내 회복을 합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뭐 여자아이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마지막 장면에서 남자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처럼 성 정체성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은 다시 이제 자기가 남자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따라서 극중의 환상으로부터 깨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히 극중에 자결했기 때문에 대의가 자결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대의가 이제 환상으로부터 깨어나서 현실 속에 되돌아왔을 때 이 현실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기도 하고 냉혹하기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술이 없는 이런 삶 속에서는 더 이상 견딜 만한 힘과 의지를 가지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살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마지막 장면 역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 기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작가가 영화를 끝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하는 얘기는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영화 속에서 예술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